예, 오늘 해월 최시영과 의암 손병희 그리고 3.1운동 태동지 여주 강연의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이 경과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시영 선생은 순교를 앞둔 1897년 8월경부터 의암 손병희 선생과 여주 전고론 현 도전 1위입니다에 머물면서 생명사상을 설파하고 의암 손병희에게 동학의 법통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고론은 해월 선생의 생명사상 그리고 철학의 중요한 설법지이면서 김인영 3.1운동 태동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그동안 여주 시민들과 민중들에게 잊혀져 있던 역사적인 장소를 재조명하고 기념비적인 장소를 복원함과 동시에 3.1운동 정신이 여주에서 섰음을 알리고 여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월 최시영과 의암 손병희 그리고 3.1 독립운동 태동지 여주를 주제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을 모시고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고론 주민이시죠? 토박입니다. 이분이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여주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박건출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시민추진위원회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에서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여주교구 김시영 교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구장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태균 세종신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셨네요.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전고론 3.1운동 태동지법원 시민추진위원회의 결성 취지 및 그간의 경과를 발기인 대표이신 여주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박건출 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주시 감천면 전고론 3.1운동을 이끌어온 의암 손병희 선생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을 모시고 은거하던 집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자 독립유공자인 최동호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또한 해월 선생은 이곳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학의 도통을 넘고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주는 3.1운동의 정신이 태동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리는 여주 시민들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의의를 깊은 장소를 복원하고 그 정신을 그리기 위해 시민추진의 결성을 준비하였습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97년 8월에 의암 손병희 선생의 해월 최시영 선생을 모시고 감천면 도전 1위 전고론으로 피시를 오셨다고 합니다. 1897년 12월 24일 전고론에서 해월은 의암 손병희에게 동학의 도통을 전수하였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1898년 1월 4일 원주 송골로 피신하였고요. 1898년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피체되었습니다. 1898년 6월 2일 서울로 압송대에서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1090년 3월 10일 금사면 주롱리 천덕봉 아래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1978년 포영삼 전고론 1차 답사 당시 79세 이화종 주민으로부터 서울 양반이 지은 크고 아담한 산지기 집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1980년 표영삼의 전고론 2차 답사 당시 64세 이규환 주민으로부터 옛날에 이교란 집이라고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뒤에 큰 초가집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천도교에서 전고론의 해월 최시영 피신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여주시청 문화예술가 천도교 중앙총무회 동학 2대 교주 해월 신희영 선생 은거지 위치 확인 요청이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2020년 5월 7일 천도교 총무원에서 여주시에 보낸 해월 최시영 신사 여주 은거지 위치 확인 공문에 도전이 889-4번지에 해월 신사 은거지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천도교 총무원에서 여주시로 보낸 해월 최시영 신사 여주 은거지 위치 확인 재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도전이 889-4번지를 해월 신사 은거지로 확정한 것은 1980년 표영삼 상주선 도사의 답사 결과라고 근거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시민추진위원이 결성 준비 1차 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3.1운동) 태동 강천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오늘입니다. 해월 최시영과 의암 손병회 그리고 3.1 독립운동 태동지 여주라는 주제로 김상욱 전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단법인 독립운동기념사업에서는 이런 숨어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또 지금 그 3건 정도가 지금 발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기념사업에 연락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주시정의 파트너이자 여주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정병권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주 시민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 의회의장 정병환입니다. 요사이 우리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여주시도 소양천에 노인 한 분의 실족사 이후 우리 4대강 유역이 개발이 잘 된 관계로 인해서 농경지 및 제방, 하천, 유실이 크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전 공무원하고 우리 소방서, 경찰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단합을 해서 지금 큰 피해가 없는 나중에 실정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해월 우리 최시영과 의암, 손병희 그리고 3.1 독립운동 태동지 여주라는 제목으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님의 초청 강연에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 물신양면을 애쓰시고 주관해 주신 우리 조금 아까 김태균 세종신문 사장님과 주최해 주신 우리 여주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회장님이면서 우리 전거론 3.1운동 태동지 보건시민추진위원회 주거위 우리 대표님이신 우리 박근철 우리 회장님과 그 다음에 또 우리 경규명 위원님, 그 다음에 또 박시선 위원님,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규태 우리 전 사선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천주교 김시영 우리 교구장님, 그리고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 장주식 여강길 우리 상임 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이거 담당을 하고 있는 김병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그 밖에 많은 임원진하고 회원 여러분께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여주시는 독립운동가의 보장으로 역사를 재조명하고 3.1운동의 태동지로서의 여주시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 뜻깊은 분들의 애양심과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서 여주시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주시는 이인영 우리 엄항서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의병과 독립운동을 배출을 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우리 최용무, 강두영, 우리 원필이, 이원기, 김학수, 황재욱 의사학민들의 지도자님과 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여주시의 편찬한 우리 여주시사를 따르면 구한말 우리 의병 항쟁이 활발했던 여주는 우리 일제의 탄압으로 3.1운동이 다른 지역보다도 늦게 점화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4월 1일 금사면 우리 이포리에서 대규모로 시작한 독립만세 운동은 4월 3일까지 우리 인근 대신면과 북내면까지 함께 전개되었고 우리 일제 탄압 상징인 우리 헌병 주재소가 있는 이포에서는 그때 당시 여주군 내 최다 인원인 3,000명이 3일 동안 격렬한 운동을 벌여서 여주민의 기계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포난에서 시작한 우리 4월 3일에는 여주 전역으로 확대돼서 우리 4.3 만세운동은 여주시 독립과 주권수호의 우리 기상을 보여줬던 것이 여주 독립운동가 우리 박근철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매번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강천면 도전일이 해월 최시영 선생 설법지에서 3.1운동 104주년 기념 우리 강연회가 열려서 동화 작가이며 여강길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장주식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의 태동 강천면 도전일을 주제로 강의를 한 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천면 도전일이는 동학 제2대 교주인 해월 최세용 선생님이 1897년 8월부터 1898년 초까지 간군의 탄압을 피해 도피했던 것으로 우리 식촌을 법소를 설법한 것인 동시에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님에게 도통을 전수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의암 송병희 선생님의 애국적인 활동에 비추어 볼 때 3.1 독립운동은 강천면 도전일이
전거를 해서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해월의 우리 설법지, 의암의 도통 전수지, 3.1운동 운동의 태동지로서의 여주시 이미지를 위정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는 이런 그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애호를 부족함이 없이 보훈 정책에 최대한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규명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도 왔습니다만 국가 우리 유가족 여러분에게 명예를 드리고 실질적인 애호를 갖추는 그런 그 조례를 제가도 보훈 정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에서 예산 증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행사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3.1운동 대동지로서의 여주시 복원 작업이 오늘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김상문 전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시고 해월 최시영과 의암 손병희 그리고 3.1운동 태동지 여주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문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상웅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행사에 초청 강사로 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민중운동의 물꼬를 튼 것은 동학입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유엔 산하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동학의 자료, 사료 185건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적인 그리고 문명사적인 큰 변환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500mm라는 과거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와 함께 G2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의 대결에 꽃기점에 서 있고 남북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바다가 뜨거워지고 각종 열병이 인류를 핥고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한 방 터지면 일본 히로시마 78년 전이죠.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0배, 100배가 넘는다는 핵탄두가 미국에만 1419개, 중국과 러시아는 그보다는 적습니다만 못지 않습니다. 북한도 훨씬 못 미치지만 못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핵폭탄은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력, 파괴력, 폭발력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온난화는 빙산을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열과 홍수, 가뭄, 태풍을 증폭시키고 동식물을 멸종시키거나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희생자에 못지않는 많은 희생을 냈고 지금 잔행 중에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변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백질도 아니고 생물체도 아닌 한갖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에게 21세기 인류가 농락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기후 변화는 지구촌을 온통 재앙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현대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인류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하고 있지요. 인류는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뗏목을 잘라서 연료로 사용하는 무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특히 선진국가라는 강대국가라는 나라들이 더 심하죠. 자기가 타고 있는 뗏목을 당장 추위 피하자고 그걸 잘라서 땔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학적 지성의 엄밀성은 핵무기와 우주탐사, 인공지능, 챗, GPT, 비대면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동안 북부해의 대륙부의 선체로 갇혀있던 메탄이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의 동토가 얼어붙어 수백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는데 해동이 되면서 거기서 다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류를 침범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른바 문명의 역습, 인류의 지식이, 지혜가, 과학이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 문명의 역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생 인류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미국의 인디안 마을에 가면은 팻말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땅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쓴 땅이다. 저는 인디안 그 팻말이 지금도 가슴에 얹혀 있습니다. 많이들 아는 거대 담론을 소환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 앞서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곳에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최시영 선생을 동학 2대 교주 정도로만 교과서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최시영 평전, 최재우 평전, 그리고 의암 손병희 평전을 쓰면서 동학의 그 기본 정신을 학술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바 중에 하나가 상경설, 예컨대 하늘을 섬기고 경천, 사람을 섬기고 경이, 천지 만물을 섬긴다. 상경설입니다. 이런 그 상경설은 세계 사상가, 철학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철학을 백수십 년 전에 우리 해월 선생이 제시를 한 겁니다. 상경설이죠. 상경설은 경천만 있고 하늘을 섬기는 것만 있고 경인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경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 온갖 산나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천만 있고 경인과 경물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만물을 공경하면까지 이르러야 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남겼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서구 중세 시대에는 신 중심의 사상이었죠. 중세에는 신이 가치의 중심이었고 근대에 와서는 이성,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이 중심이었는데 해월 선생은 인간과 하늘인과 자연 만물을 일체화하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철학 사상을 계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천주설을 내세웠어요. 내 안에 모신 하느님은 부모와 같이 받들고 봉양하며 사람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다. 즉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잘 살려나가는 양천주 마음, 하느님을 인간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자연 만물과 동일시하는 것이 양천주 사상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동학사는 물론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세 가지 큰 역할을 했어요. 첫째는 스승 최재우가 남긴 동학의 불씨를 살리고 키우고 그 불꽃을 지켰습니다. 가정이지만 역사에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 가정이지만 그 시기에 해월이 아니었으면 과연 동학의 불씨가 살아남았겠는가. 그리고 해월 선생은 스승의 최재우 선생의 그 사상을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 책으로 만들어냈지요. 둘째는 동학혁명 당시 남북적이 대립하여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그 남적과 충청 이북 경기 지역의 북적이 대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전파고 다른 쪽에서는 주화파였는데 마치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서 규전파와 주화파가 갈렸듯이 그때도 동학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해월 선생은 동학군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척의 척양, 외놈과 양놈을 물리쳐야 된다. 남북적이 합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걸 주장해서 결국은 남북적 화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조 신원운동을 통해서 최재우 교조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순국을 했는데 순교를 당했죠. 억울하다. 동학의 포교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신원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주체제에서 집단집회, 탄식, 농성 이런 것은 반역이지요. 그걸 해월 선생이 해냈습니다. 바로 반봉건 반회적의 민족민주운동으로 진화되고 현대 신등운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 해월 선생의 신원운동이었습니다. 해월 선생은 광군의 추격을 피해서 35년 동안 은신 생활을 하면서 포교에 전력을 다하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오지마을 200여 곳, 바로 이곳 그 장천면 도정리에서 옮겨 다니면서 포교를 하고 그랬죠. 해월 선생은 순교를 앞둔 1897년 8월 여주도인 이곳 출신인 여주의 임순호 선생의 주선으로 여주 정거원리에 머물면서 상경사상을 설파하고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 동학의 도통을 넘겨줬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해월 선생의 철학과 살법지면서 김인현 3.1혁명의 태동지가 됩니다. 혹시 프랑스를 여행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는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 레지스탕스 운동을 저항운동을 벌였던 전국에 수백 개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해월 선생의 사격지 이런 데는 국가적인 그 여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기념관이라든가 사격지가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1861년 창도하고 해월 선생이 훈계하여 뿌리내린 동학은 흔히 서세동점의 물결에 따라 밀려온 서학의 대칭기념으로 생각합니다. 그 많이 공부했다는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동학하면은 마치 서학의 대칭기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동학은 전혀 별도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 사상이 직결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이라고 부르듯이 고려, 백제, 신라, 조선 이런 나라 명칭이 있었지만 동국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서구 세력이 서세 동경으로 밀려오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동학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들어있던데 이것은 아니고 우리 고유한 국호.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저술이 있습니다. 동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동국여지승남, 동국명상기, 동국문헌,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전료, 동국사략,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강, 동사강목, 동의보강 이렇게 이 동이 단순히 동쪽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후였고 동학은 바로 최재우 선생이 그런 의미에서 동학을 창설했고 해월이 이어받았다. 동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체제 해체상의 최종적 도달점이며 근대 조선 민중해방운동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동학의 창조로서 우리의 봉건, 낡은 봉건의 문을 닫고 근대의 민중운동, 국민운동, 시민운동의 문을 연 시발점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는 18세기 이후 악화된 조선왕조 양반 사회의 정치적인 모순에 대항한 거고, 둘째는 삼경의 문란이고, 셋째는 19세기 이후 서세 동경 위기 속에서 국가 보위의식이 팽배했고, 넷째는 전통적인 유교의 폐해에 따른 지도 이념이 퇴색했을 때였고, 다섯째는 서학의 도전을 민족적 주체의식으로 대응하려는 응전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실학에서 파생된 현실 비판과 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에 대응하는 응전의 모습으로 자세로 동학운동이 발화됐습니다. 마침내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했죠. 세계 혁명사 예컨대 영국의 청교도 혁명, 독일의 종교개혁,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중국의 시대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런 모든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의 동학혁명은 이들의 반열에 올려도 결코 손색이 없는 민중, 시민, 근대화의 혁명이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동학을 창조한 교조와 2세 교주, 3세 교주가 잇따라 당대의 정치 권력과 외세의 침략 세력에 의해 참사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크고 작은 많은 종교를 창조한 교주들은 많이 희생이 됐죠. 그런데 우리 동학처럼 1세, 2세, 3세 교주가 희생된 사례는 세계 혁명사, 종교사에 있지 없었습니다. 수호는 고종에게, 해월은 고종과 일제에 의해 참수당하고, 3세 교주 의암은 손병희는 3.1혁명 주도와 관련 투옥되었다가 숨지기 직전에 석방됐으나 사실상 옥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유족들이, 가족이, 동기들이 병이 심하니까 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다가 막 숨이 넘어가는 무렵에 풀어줬지만 실제로는 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도와 참여했던 농민 20만 내지 30만 명이 희생된 것은 세계 혁명사의 최후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들으려면 창조자와 후계자의 독특한 만남, 인간 사회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남이 바로 삶의 알파고 오메가이기도 하는데 이 동학 창조자들과 후계자들의 만남은 독특한 바가 있습니다. 명말청촉,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무렵에 그 유교의 전쟁에 맞섰던 중국 사상가
중국 사상사에서 최대의 이단자라고 평가받는 이타고라는 분이 있죠.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만 이름은 이지이지요. 이타고라는 사람이 말씀하기를 벗을 삼을 수 없다면 참다운 스승이 아니고 스승으로 삼을 수 없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벗할 수 없다면 참다운 스승이 아니고 스승으로 삼을 수 없다면 참다운 벗이 아니다.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세계 종교가 되고 불교는 부처가 가섭의 염한 비소를 통해서 불심을 전하게 되고 서양 철학사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만남으로써 아테네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철학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은과 해월의 관계가 그렇고 해월과 의왕의 사이가 그랬습니다. 사제지간인가 하면 동지고 교시였습니다. 해월은 추적을 피해 언제라도 피신할 수 있도록 항상 집신 한 컬레와 밥 한 끼를 넣은 도짐을 옆에 두고 피신했지요. 그래서 최보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주에 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해월과 의왕의 관계도 그렇기에 그토록 혹독한 시국에서도 동학정신이 살아남아서 정근대의 철문을 깨고 만민평등 척외척양의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자유독립 민주공화를 표방한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은 그 해월 선생에 관한 말씀이고 다음은 3.1 민족혁명을 주도한 독립지사 의왕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서자라는 그때 당시 서자는 참 인간 대접을 못 받을 때지요. 서자라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의왕 손병희 선생은 세 가지 역사적인 큰 변혁을 주도했어요. 첫째는 동학군, 앞서 설명드렸던 동학군 국적 통령으로 임명되어 보고관민, 광제창생, 척외척양의 빛을 내걸고 북적의 1만 혁명군을 이끌고 광군 왜군과 싸운 치열한 혁명가다. 둘째는 개벽, 개화, 제세구민, 인내천, 만인 평등을 내세우며 창조한 동학의 3세 교조로서 서세동경의 격동기에 시대를 광경하고 백성을 유무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민족 종교의 천선제다. 셋째는 일제강점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 대표들을 결집해서 민족 대연합을 통해 세계 만방에 대한의 자유독립을 일으킨 주도한 3.1혁명 주도한 민족 독립hunger자다. 과연 동학이 아니었으면 또 손병희가 아니었으면 3.1 운동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묻게 되죠. 동학혁명이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현대적 분기점이라는 천도교 창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고 3.1 혁명은 반제국주의, 자유독립과 민주공화제를 연 현대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의왕 손병희 선생이 존재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빛나는 성자 중에 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과제를 주도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근현대사의 주옥 같은 특별 같은 성자들이 많았지만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의왕이 처음이죠. 또 한 가지 사례는 2세 교조 최시영으로부터 남적의 대표로 임명받은 그 전봉준과 손을 잡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제가 그 최근에 어떤 영화 제작사가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주연으로 한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손병희 선생을 추천을 했습니다. 영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5, 6년 전에 손병희 편견을 쓰면서 도쿄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 가서 들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 우리를 침략했던 오용 이토 히로부미 있죠. 그때 손병희 선생이 그 동학혁명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했어요.
적진으로 뛰어든 거죠. 그런데 기백을 잃지 않고 도쿄 내거리를 쌍두마차를 타고 유유히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침략에 야심을 품고 면밀히 이제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선 사람이 거대한 쌍두마차에다가 의젓하게 앉아서 말 타고 지나다니는 것을 매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측근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손병희 선생이 그 가명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관저에다가 초청을 해서 둘이 대작을 했는데 손병희 선생이 앞서 그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서자 출신이지만 대포 그 기백이 당차고 두루불사였고 리더십이 대단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손병희가 대작을 했는데 12시가 밤에 지나니까 손병희 선생은 멀쩡한데 이토 히로부미가 제 김에 쓰러졌어. 측근들한테 불려갔다. 그런 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병희 선생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교육을 할 때 일본에서는 그때 메이지 유신 지쿠라 그 민주공화제를 실시했고 그리고 신문이 따라오고 그 서구식 여론이 팽팽한 것을 보고 망명에서 들어올 때 인쇄기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수많은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해외 망명생활 끝나고 들어올 때 인쇄기를 사들고 들어온 사람은 손병희 선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성사를 만들었죠. 인쇄소. 1919년 TV 독립선언문을 보성사에서 찍었습니다. 비밀리에. 2월 27일 밤에 새벽에 찍었는데 12,000번가를 찍었는데 거의 찍어가고 있을 때 조선인 형사가 냄새를 맡고 들어왔어요. 도로미 타고도 되는 거죠. 하마터면 이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병희 편견에서 썼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손병희 선생이 돈 5,000원을 거뜬히 집어주면서 3일만 참아라. 너도 조선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조선인 형사가 충북도 형사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3.1 혁명이 일어나니까 만주로 도망가다가 신의주에서 불신검문 걸려서 피살됐습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죽었죠.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때 그 민족 대표로 33년을 선정했을 때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 많았고요. 이분들 유족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나온 돈은 상하이로 보내가지고 임시정부 청사를 만드는데 빌리는데 일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3.1 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손병희 선생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손병희 선생은 3대 교조가 되면서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망명하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제자 중에서 악질적인 나중에 내공로가 됐습니다만 이런 자들이 적세를 해가지고 엉뚱한 동학의 기본 정신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그 사이비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행사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명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총독부가 탄압한 것도 원인이지만 그때 그 돈 관리, 재산 관리를 했던 그 사이비 친일파들을 다 척결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들이 그래서 천도교가 그런 큰 역할을 하고도 길을 못 피고 약세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손병희 선생은 1905년 12월 1일 1905년이라고 하면은 뭐가 기억이 됩니까? 을사늑약이죠.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선포가 됐는데 그 직후 12월 1일 날 일본에서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듣고
동학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천도교로 바꾼 이유는 교명을 천도교로 바꾸고 선포한 이유는 그 동경대전, 그 최재욱 선생의 편, 그 동경대전에 있는 도측 천도요, 도는 바로 천도, 하늘의 길이요, 그 화측 동학이라, 학측 동학이라, 학문은 바로 동학이다. 그래서 거기서 천자와 도자를 따서 천도교를 지었다. 그런 기록을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1919년 3월 1일 3.1 대혁명, 3.1운동. 저는 여기서도 보니까 3.1 운동이라고 표기가 되고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는 3.1운동입니다만 앞으로는 또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헌법 전문에 3.1 혁명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그 1919년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선에는 이제 신문이 없었고 일본에 있는 신문들이 조선 폭동, 조선 난동, 포구, 손씨의 손씨 하수인들의 난동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조선혁명, 조선운동, 조선 3.1 대혁명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조선 대혁명, 혁명이라고 표기했습니다. 1948년 해방이 되고 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그 제헌국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유진호 박사가 헌법을 이렇게 초안했죠. 초안에는 3.1 혁명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런데 제헌무원 중에 일부 친일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이었기 때는 이승만 의장에게 이제 신생 국가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도 미국의 망명에서 있을 때 활동할 때는 3.1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신생 국가가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면 레디칼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헌법 전문에 3.1 운동이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왜 3.1 운동이 아니고 3.1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가? 혁명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레볼루션, 밥 깔다, 땅을 깔다, 뒤엎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의 10월 1일 날 중국의 신해혁명, 독일의 농민혁명, 동학혁명 그러면서 그리고 4대 국경절도 광복절, 빛을 찾는 날, 헌법을 제정한 날, 제헌절, 개천절, 나라를 천기하는 날. 근데 3.1절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것은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3.1 운동에 대해서는 3.1절 수치로 중립적인 의미로 3.1절이라고 합니다.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당시 한 몇 가지를 예시할 수가 있죠. 첫째는 봉건 군주체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되었다. 둘째는 일본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독립을 선언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집안일만 했던 여성들이 3.1 혁명 당시 10월 병터는 대부분 여성들이 앞장섰죠.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섰던 여성 해방 의미가 있다. 넷째는 빈부부 격차, 조선 팔도 거의 몇 군데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3.1 혁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했다. 그리고 다섯째는 신부의 차별이 없었다. 기생들이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많이 불었습니다. 백정들도 앞장섰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탄압받던 계층이었던 기생, 백정. 프랑스 1789년 7월 달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만 해서
농민들, 삼재 삼신분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었지 천민들, 하녀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지 세계 혁명사에 남녀노소 없이 혁명이 가담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위대한 3.1 혁명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 요즘 외국 사람들 많이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끌어와서 요거 3.1 운동 그러니까 3,1 스포츠 운동이 스포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또 바로 이곳에서 이런 위대한 역사적인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아마 머지않아 3.1 운동이 3.1 혁명으로 3.1절은 항일 독립절 제도 독립국가 건설의 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주셔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